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우리가 통화 선물이나 FX 마진을 거래할 수 있는 데는 상장된 상품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환 거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시시각각 환율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하는 환율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고정환율제라고 하는데 관계 당국이 인플레이션 등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 환율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의 변화로 고정환율 제도는 변동환율 제도로 모습을 달리하는데 이때가 1970년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세계의 기축 통화는 금과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직접 수행하는 영국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본토 피해는 없고 전쟁 물자와 병력을 지원한 미국은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1944년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영국의 파운드화와 금이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다면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미국의 달러화가 영국의 파운드화 자리를 대신하게 됐지요. 브레턴우즈 체제에 따르면 금 1온스 가격은 35달러로 고정되고 각국 통화는 고정 환율로 교환됩니다. 물론 작은 범위 안에서 환율 변동은 가능하고요. 금과 달러의 가치를 고정했기 때문에 달러는 같은 가격의 금이나 은으로 교환될 수 있었고 이것을 금태환제라고 하지요. 1944년에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 무너지고 마는데 여기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내려왔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다른 통화에게 내준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그동안 유지했던 금태환 제도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달러화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지 않게 되었죠. 이때가 1971년 8월로 1944년 이후 계속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1971년 12월 선진 1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그리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스미소니언 체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973년 미국은 완전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이로써 스미소니언 체제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 역시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한 부담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985년 또다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집니다. 대신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강세가 허용됐습니다. 이것을 제1차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이 합의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는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본 수지 흑자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옮깁니다. 달러의 평가 절상을 골자로 한 것이 1995년에 있었던 제2차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를 통해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지요. 엔화가 평가절하되는 엔저 현상은 엔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통화나 주식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현상을 불렀습니다. 해외 각지에 투자된 엔화는 회수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투자된 엔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기 대출로 한국에 투자된 엔화는 대출 만기를 이유로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3개월 기한으로 외화를 빌려와서 1년 만기로 기업에 대출해 주었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국내 은행들은 만기를 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더 이상의 대출 연장을 거부한 것이었죠.
국내 외환 보유고는 빠르게 소진돼 갔고 결국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는 일본계 투자 자금이 일으킨 셈이죠. 위에서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금리가 낮은 일본의 뇌를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흐름을 간략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처음엔 고정 환율제와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차례로 채택했고 1980년 2월에는 미 달러화를 비롯해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환율의 원화를 연동하는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국제 경제에 따라 1990년 3월부터는 시장 원리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도입해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터졌는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외환 위기죠.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원화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환율 제도 변화를 따라왔습니다. 프랑, 리라, 마르크, 드라크마, 굴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두 지금은 사라진 유럽 각국의 화폐 이름입니다. 과거엔 프랑스는 프랑, 이탈리아는 리라, 독일은 마르크, 그리스는 드라크마, 네덜란드는 굴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독자적인 화폐를 갖고 있었죠. 지금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 대륙 주요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던 유럽 각국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채택하는데 이때가 1999년입니다. 유럽 모든 국가에서 유로화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유럽연합, EU 출범을 계기로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이 자국 통화 대신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단일 화폐를 구상할 때부터 유로라는 이름을 쓴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에쿠라고 쓸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유럽 통화 단위의 준말인데 반대가 많아서 그냥 유로라고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1일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동전과 지폐가 만들어져 일반 시민들이 쓰기 시작하진 않고 여행자 수표나 전자송금과 같은 은행 업무에서 전자적 형태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2002 월드컵으로 기억되겠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통용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로화 지폐와 동전은 2002년 1월부터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초 유로존에 속해 유로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는 모두 19국가입니다. EU에 속하진 않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지난해까지 영국은 EU에 속해 있었지만 독자적인 통화인 파운드를 쓰고 있어 유로존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책에는 유로존에 속한 국가가 17개국이라고 썼는데 그동안 유로존 가입 국가가 늘어 현재는 19개국입니다. 유로존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과 그리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16개국이었는데 2011년부터 발트 3국이 차례로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에스토니아, 2014년엔 라트비아가 가입했고 2015년엔 리투아니아가 유로존에 가입해 현재는 19개국이 유로존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이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형편입니다. 한때 그리스는 유로화 대신 그동안 사용해온 자국 통화를 다시 사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유로화의 위상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 달러에 대해
유로화는 대세 하락기에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겔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팔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